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역사의 창을 통해 오늘을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우리는 흔히 성벽을 무너뜨리는 야만족의 거친 함성이나 화려한 대리석 궁전 속에서 벌어지는 황제의 비극적인 암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거대한 제국은 단지 외부의 공격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마련이며 그 가장 강력한 부식제 중 하나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로마는 침략이나 부패만으로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는 그들의 화폐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가 남긴 교훈은 돈을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며 그 대가를 피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현대 경제에 여전히 유효한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무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 경제의 굳건한 척추는 데나리우스라는 은화였습니다. 기원전 211년경 처음 주조된 이 동전은 거의 수는에 가까웠고 제국 전역은 물론 그 너머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신뢰의 상징으로 통용되었습니다. 로마의 군단병들은 데나리우스로 급료를 받았고 상인들은 데나리우스로만 거래하려 했으며 평범한 시민들은 평생 모은 부를 이 은화에 담아 보관했습니다. 데나리우스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속의 형태를 띤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제국의 힘과 동전의 가치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를 믿는 한 그들은 로마의 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을 운영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수많은 군단병들의 월급을 주고 끝없이 뻗어나가는 도로와 수로를 건설하고 쉴 새 없이 벌어지는 전쟁의 자금을 대야 했습니다. 서기 2세기에 이르자 로마는 북방의 게르만 부족,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 그리고 제국 내부의 반란까지 막아내며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세금 수입만으로는 천문학적인 군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 황제들은 아주 오래된 속임수에 손을 댔습니다. 바로 화폐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언제나 인기가 없는 정책이었기에 그들은 대신 데나리우스 은화에 들어가는 은의 함량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제국의 여명을 연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약 95%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3세기 초 카라칼라 황제 시대에는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세기 중반 갈리에누스 황제에 이르렀을 때 데나리우스의 은 함량은 5%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묵직했던 수는 동전이 이제는 얇게 은칠을 한 구리 동전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인플레이션이 뒤따랐습니다. 돈이 더 이상 실물 가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 물건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데나리우스 한 잎이면 살 수 있었던 밀 한 자루가 이제 수백 데나리우스를 주어야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경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로마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위해 더 많은 급료를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상인들은 가치가 떨어진 동전을 받기를 거부하며 금이나 물물 교환을 선호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자 지역 경제는 다시 원시적인 직접 거래 시대로 후퇴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질수록 황제들은 가치를 양으로 대체하려는 듯 더욱 값싼 동전을 대량으로 찍어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인플레이션에서 반복되어 온 지독한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위기는 소위 3세기의 위기라 불리는 시기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기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간 로마는 침략, 역병, 내전, 그리고 경제 붕괴라는 대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제들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나타났다가 암살당하기를 반복했고, 어떤 황제는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치 드라마의 배후에는 완전히 망가진 금융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점점 더 가치가 없어지는 동전으로 세금을 요구했고, 농부들은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땅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제국을 잇던 교역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마 정부는 가격 통제부터 강제 노동까지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조치들을 취했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 출혈을 멈추려 시도했습니다. 서기 301년 그는 최고 가격 칙령을 발표하여 곡물부터 노동자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1000가지가 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고정시켰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칙령은 재앙으로 끝났습니다. 화폐 자체가 가치가 없는데 법령으로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암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공식적인 거래는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법이 망가진 동전을 온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로마는 데나리우스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서기 312년경 순도가 일정한 금화인 솔리두스를 도입했습니다. 이 금화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주었고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티움 제국에서 수세기 동안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서로마 제국이 치명적으로 약해진 뒤였습니다. 데나리우스의 가치 하락은 로마의 경제적 핵심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할 수 없었고 무역망은 파괴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길고 고통스러운 해체의 과정이었으며 화폐 붕괴는 그 과정에서 가장 날카로운 실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돈의 파괴가 곧 제국의 파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겉모습은 같지만 실제 가치는 떨어지는 동전을 발행함으로써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 정부들은 종이돈을 마구 찍어내고 금리를 조작하고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녹여버림으로써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같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부는 파괴되며 신뢰는 붕괴합니다. 로마는 이 교훈을 혹독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교훈을 무시한다면 우리 또한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가르침은 로마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주요 인플레이션 위기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엘리트들은 실물 자산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평범한 사람들은 빈털터리로 남게 됩니다. 로마의 통화 위기는 단지 그 최초의 대규모 사례이자 붕괴의 청사진일 뿐입니다. 20세기로 시간을 돌려보면 그 메아리는 기가 먹먹할 정도로 선명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베르사유 조약에 따른 엄청난 전쟁 배상금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마치 로마가 더 많은 동전을 찍어냈던 것처럼 빚을 종이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르크화를 무한정 인쇄했습니다. 1923년 초인플레이션이 덮쳤습니다. 전쟁 전 한 마르크였던 빵 한 덩이가 그해 가을에는 2천억 마르크를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손수레에 돈을 싣고 월급을 받아 갔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면서 연금 수급자들은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처럼
빚이 있던 사람들은 빚이 사라지는 행운을 누렸지만 토지나 공장, 외화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돈은 의미를 잃었고 그 경제적 절망은 히틀러의 부상을 위한 정치적 극단주의의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짐바브웨에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부채에 직면하자 인쇄기를 돌렸습니다. 2008년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물가는 매일 2배로 뛰었습니다.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통화를 포기하고 미국 달러나 남아프리카 랜드화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정부는 현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다시 국민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에게 1997년의 외환위기가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듯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근본이제에서 이탈시켰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러는 금이 아닌 정부에 대한 신뢰에만 기반을 둔 법정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처럼 수입을 넘어 지출하려는 유혹은 거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통화 공급은 팽창했으며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기저에 항상 흐르는 강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수레에 현금을 싣지는 않았지만 구매력의 꾸준한 침식을 목격했습니다. 1971년에 1달러가 사던 물건을 사려면 오늘날 6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동전과 지폐의 모양은 같지만 그 속의 가치는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속임수는 언제나 같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성장으로 위장합니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데도 임금이 올랐으니 번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빚이 대부분 소비에 쓰이는데도 부채를 투자라고 포장합니다. 대다수가 주식을 거의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주식시장의 상승을 부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로마 황제들처럼 그들은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월급 봉투에서 조용히 가치를 빼내면서도 근본적인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그 규모가 전 지구적이라는 점입니다. 로마의 붕괴는 제국적 위기였습니다. 바이마르의 초인플레이션은 국가적 위기였고 짐바브웨는 지역적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는 막대한 부채와 이기의 첫 징후만 보여도 수조 달러를 찍어낼 준비가 된 중앙은행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 붕괴가 단일 제국이나 국가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역사가 길잡이라면 고통받는 사람들은 실물 자산을 보유한 엘리트가 아니라 점점 더 취약해지는 통화로 표시된 급여, 연금, 저축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의 통화 위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인플레이션은 사고가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2000년 동안 제국들을 무너뜨려온 조용한 세금입니다. 둘째, 진정한 부는 종이나 화면 속 숫자가 아니라 돈이 가치를 잃을 때도 가치를 지니는 자산, 즉 토지, 기술, 생산적인 사업, 자원 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안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결코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1세기 로마인들은 언젠가 그들의 동전이 쓸모없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멸망은 금융 시스템이 신뢰가 증발함에 따라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붕괴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돈이 더 이상 실질적인 가치를 갖지 못할 때 사회 자체가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계약은 실패하고 무역은 중단되며 군대는 흩어지고 정부는 정당성을 잃습니다.
성문 앞에 야만인들이 마지막 일격을 가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살인자는 언제나 국고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지혜를 얻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일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채널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저희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혜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